우리는 스스로를 꽤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행동은 모두 나의 통제하에 있으며 언제나 도덕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죠. 인류의 역사 역시 인간의 위대한 이성이 만들어낸 찬란한 진보의 기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달콤한 착각을 뿌리째 깨부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착한 존재라는 오만을 비웃듯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도사린 거대한 심연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마음 밑바닥의 무의식과 통제할 수 없는 원초적 본능에 철저히 지배당하는 존재다.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 찰나의 순간 튀어나오는 수치스러운 말실수,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프로이트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숨겨놓은 밤의 목소리, 즉 무의식이 보내는 생존 신호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뇌의 구조와 신경세포만을 치료할 때 홀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 평생을 집착했던 의사. 그가 안내하는 인간 본성의 어둡지만 정직한 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891년의 어느 가을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베르크가세 19번지에는 한 젊은 신경과 의사가 자신의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이런 환자들을 꾀병이라 치부했지만 프로이트는 그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에서 기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도 어릴 적에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지금의 체코 땅인 모라비아의 프라이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양모 상인의 아들이었던 그는 7살 무렵의 어느 밤에 부모님의 침실에서 실례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그의 아버지 야코프는 크게 노하며 이 아이는 커서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다라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심결에 던진 그 말은 소년의 가슴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훗날 그가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게 만든 무의식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가 절도 혐의로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유모의 부재를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오해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조각난 기억들은 훗날 그가 정립한 억압과 죄책감이라는 개념의 살아있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4살 때 가족과 함께 비엔나로 이주하며 고향의 숲과 유모의 목소리는 잊힌 듯 보였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진료실의 촛불 아래서 환자들의 말 속에 숨겨진 유년 시절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치료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의 깊은 상처를 직시하는 고독한 탐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소년 지그문트가 마주한 비엔나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비좁고 낙후된 레오폴트 슈타트 지구에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장남인 지그문트의 영특함만은 꺾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좁은 방을 나누었을 때도 프로이트에게만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독립된 방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 좁은 방에서 기름 등잔 하나에 의지해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문학과 철학의 세계를 탐독했습니다. 1873년 비엔나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그는 그곳에서 차별과 가난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생리학 실험실에 머물며 해부용 메스를 들고 하등 동물의 신경 구조를 수천 번씩 관찰했습니다. 그는 본래 순수과학 연구자로 평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882년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베르나이스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곧 약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가난한 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마르타와의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연구실의 현미경을 내려놓고 돈을 벌 수 있는 임상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한 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르타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앞날을 설계했습니다. 1886년 9월 마침내 프로이트는 마르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전후로 그는 자신의 진료실을 열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본격적인 환자 진료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꿈이 꺾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그를 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앞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마르타와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은 훗날 그가 거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학문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1886년 마르타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프로이트는 비엔나의 신경과 진료실을 열었습니다. 당시 그가 내건 간판에는 신경질환 전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두통이나 신경통,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마비 환자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처방하고 전기 치료를 시행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환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국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프랑스 파리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연수를 떠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는 당시 신경학계의 독보적인 권위자였던 장 마르탱 샤르코 교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에는 유럽 신경학의 권위자로 불리던 장 마르탱 샤르코 교수가 살페트리에르 병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학적 신념을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샤르코 교수는 신체적 결함이 없음에도 마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최면을 걸어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멀쩡한 다리를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육체라는 단단한 껍데기 아래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관념의 세계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속에 박힌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이제 질병의 원인을 뇌의 구조가 아닌 인간의 심리적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샤르코와의 만남은 그에게 최면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최면이 가진 한계도 동시에 체감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최면에 걸리는 것은 아니었으며 설령 최면으로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라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고통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연수를 마친 프로이트는 다시 비엔나로 돌아와 자신만의 작은 진료실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샤르코에게 배운 기록들과 보이지 않는 마음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았던 선배 의사 요제프 브로이어와 깊은 학문적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브로이어는 당시 비엔나에서 손꼽히는 명의였고 프로이트에게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브로이어는 프로이트에게
자신이 치료했던 안나라는 가명의 젊은 여성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기침과 마비, 그리고 언어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이어는 진료 도중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증상이 처음 나타났던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아주 상세하게 말로 털어놓고 나면 그 증상이 신기하게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 스스로 굴뚝 청소라고 불렀던 이 과정은 프로이트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육체가 아닌 억눌린 감정과 기억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언어라는 도구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1895년 두 사람은 이 임상 기록들을 모아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을 함께 출간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정신분석학의 근간이 되는 말하는 치료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출판은 동시에 두 사람의 결별을 예고하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이 털어놓는 기억의 밑바닥에 유년기의 본능적인 욕망과 성적인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브로이어는 후배의 이런 급진적인 주장에 당혹감을 느꼈고 결국 두 사람의 협력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가장 든든했던 조력자를 잃고 다시금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브로이어와 결별한 프로이트는 이제 자신만의 독자적인 치료법을 완성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샤르코에게 배웠던 최면 기법이 모든 환자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최면에 걸리지 않았고 어떤 환자들은 최면에서 깨어난 뒤에 상담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고민 끝에 최면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환자를 편안한 긴 의자, 즉 카우치에 눕게 하고 자신은 환자의 머리맡 뒤편에 앉아 얼굴이 보이지 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의사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들에게 한 가지 규칙만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부끄럽거나 혹은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여과 없이 말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상징과도 같은 자유연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내뱉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 무의식이 숨겨놓은 열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몇 시간이고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스스로 말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기억의 실타래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최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의사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심연으로 내려갈 때 곁을 지켜주는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고요한 진료실에서 카우치에 누운 환자들의 고백은 인류가 한 번도 탐험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지도를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연상법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프로이트는 문득 커다란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타인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자신은 과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895년 가을,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을 직접 분석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기록 중 하나인 이르마의 주사 꿈입니다. 꿈속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환자였던 이르마를 만나 그녀의 모관을 들여다보았고 동료 의사들이 그녀에게 잘못된 주사를 놓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이 꿈이 단순히 뇌의 잡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꿈속의 장소와 인물, 그리고 아주 사소한 사물들까지 모두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며 그것이 자신의 현실 속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꿈이 의사로서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료들에 대한 미묘한 경쟁심이 투영된 일종의 소망 충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경험을 통해 꿈이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밤마다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스스로가 도덕적이라고 믿어왔던 자아 아래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욕망들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원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마음의 법전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비엔나의 밤.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지도를 들고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면의 어두운 숲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1899년 11월에 프로이트는 자신의 오랜 연구와 꿈 분석을 지필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1900년이라는 연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새로운 세기를 여는 정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발간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이 책은 겨우 600권 남짓 팔렸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학계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의학이 아닌 괴벽한 의사의 공상이나 외설적인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비엔나의 주류 의학회는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동료 의사들은 그를 기피했고 대학에서의 교수 임용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료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론을 거부하는 이유조차 무의식적인 저항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본능과 욕망을 직시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냉대 속에서도 매일 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들의 사례를 더 정밀하게 다듬고 꿈의 상징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멸시가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결핍의 시간을 이론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비엔나의 화려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사교를 즐길 때 그는 어두운 서재에서 인류의 정신사를 바꿀 거대한 지도의 초안을 묵묵히 수정해 나갔습니다. 훗날 이 600권의 재고는 현대 문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 시작은 이토록 적막하고 외로운 무관심의 무게를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꿈의 해석이 출간된 후 수년간 이어진 침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프로이트는 학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고 그의 진료실은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화려한 학술 대회가 아니라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그의 서재로 모여든 몇 명의 젊은 의사들이었습니다. 1902년에 프로이트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4명의 동료에게 작은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정신분석학의 산실이 된 수요심리학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프로이트의 집 거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시가를 태우며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밤늦도록 토론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단순한 스터디 그룹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각자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며 그 효용성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입소문은 비엔나의 카페를 지나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과 미국까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의 냉대 속에서도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전파할 핵심 인물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베르크갓의 19번지의 작은 서재에서 시작된 등불은 현대 정신의학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무렵 프로이트의 진료실 카우치에는 더욱 깊은 인간적인 고통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밤마다 겪는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책에서 설명한 꿈은 현실에서 차마 이룰 수 없었던 억눌린 소망이 검열을 피해 기묘한 이미지로 변장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꿈이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그를 찾아온 환자들 중에는 역사에 기록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쥐의 사나이라 불린 한 젊은 장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끔찍한 쥐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강박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와 함께 카우치에 앉아 아주 사소한 말의 뿌리를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억눌린 분노와 그로 인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했던 아이의 마음이 성인이 된 후 쥐라는 공포의 대상으로 전이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처럼 꿈과 강박 증상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해독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계단이나 터널, 혹은 낯선 건물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이나 두려움을 투영하는 은유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분석을 보고 불쾌해하거나 혹은 조롱했지만 카우치에서 고통을 털어놓던 환자들은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직시하는 순간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꿈을 해설하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 속에 숨겨진 제2의 문법을 해독하는 언어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환자의 증상은 읽어내야 할 한 편의 복잡한 소설과도 같았습니다. 비엔나의 진료실은 그렇게 매일 밤마다 기록되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이 언어가 되어 쏟아지는 거대한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엔나의 작은 서재에서 시작된 수요일의 등불이 서서히 유럽의 국경을 넘기 시작했을 무렵 프로이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부르크헬칠리 병원에서 날아온 젊고 유능한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의 편지였습니다. 1907년 처음 대면한 두 사람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보다 19살 어린 이 젊은 천재에게서 자신의 학문을 세계로 전파할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융을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을 황태자라고 부르며 아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의견 충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리비도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리비도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적 에너지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사회의 질서나 도덕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밖으로 분출되지 못할 때 인간은 비로소 고통을 느끼며 동시에 그 억눌린 힘을 예술이나 종교 같은 문명의 형태로 바꿔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성은 인간이라는 복잡한 기계를 돌리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 한정짓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보기에 리비도는 생명 그 자체가 가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신적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때로 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교적인 황홀경이나 예술적 영감, 혹은 인류가 공유하는 신화적 상징으로도 분출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의 억눌린 욕망이 갇힌 감옥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지혜와 상징이 흐르는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평행선과도 같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의 주장을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정신분석학의 과학적 토대를 신비주의와 종교의 영역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위험한 시도로 보았습니다. 반면 융은 인간 정신의 광활한 가능성을 좁은 성적 본능의 틀 안에 가두려는 프로이트의 독단적인 태도로 여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아꼈던 제자이자 학문의 황태자였던 융과의 결별은 프로이트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그는 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더욱 단단하고 명료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융이 떠난 자리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더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프로이트는 고독한 진료실에 홀로 앉아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융과의 이별을 통해 자신의 이론이 가진 독창성을 재확인했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빛과 어둠의 줄다리기를 더욱 선명한 문장으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융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프로이트는 한동안 자신의 학문을 이어받을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조용히 아버지를 지켜보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는 아내 마르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마틸데, 장 마르탱, 올리버, 에른스트, 소피, 그리고 막내인 안나였지요. 안나는 6남매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실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미 5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쳐 있었고 안나가 태어날 무렵에는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매우 예민했고 내성적인 아이였으며 형제들 사이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겉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 결핍을 아버지의 인정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권위적이고 어려운 존재로 느끼며 멀리할 때 안나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또한 안나는 밤마다 겪는 생생한 꿈과 공포를 아버지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료실 카우치에 직접 누워 자신의 무의식을 분석받았고 프로이트는 그런 딸의 내면을 관찰하며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는 사례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시도였지만 프로이트에게 안나는 자신의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증명해줄 가장 순수한 계승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발견한 무의식이라는 거친 대륙에 자아라는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인간의 본능과 억눌린 성적 욕망을 파헤쳤다면 안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작용, 즉 방어 기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특히 그녀는 성인 위주의 정신분석을 넘어 어린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아동 정신분석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분열을 넘어 스승과 제자, 그리고 고립된 학문을 함께 지켜내는 전우와도 같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암으로 인해 턱의 일부를 잃고 말을 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지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안나가 그의 입과 귀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상에 던진 금기된 욕망이라는 질문을 현대 심리학의 질서로 다듬어냈습니다. 안나와 함께 자신의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던 프로이트의 세계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유럽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프로이트는 진료실 창밖으로 젊은이들이 열광하며 전쟁터로 떠나는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당초 인간이 리비도라는 삶의 에너지를 따라 더 나은 삶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인간은 어째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그토록 쉽게 동조하는가? 프로이트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붙잡고 다시 카우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고통받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쾌락을 쫓는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이 낯선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속에 리비도와 대척점을 이루는 또 하나의 강력한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라고 명명했습니다. 무생물의 상태, 즉 아무런 갈등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정지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면 전쟁과 폭력이 되고 안으로 향하면 자책과 우울이 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 심리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을 이성적이고 진보적인 존재로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프로이트의 타나토스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본성의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파괴성을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어둠을 다스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프로이트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마음의 역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이론은 단순히 개인의 신경증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 인류가 왜 끊임없이 비극을 반복하는지를 설명하는 거대한 문명 비판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본능을 정립하던 프로이트에게 이번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지독한 애연가로 살았던 그에게 구강암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1923년 67의 나이에 시작된 이 병만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턱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투박한 보철물을 끼워야 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음식을 삼키는 일은 매번의 사투와 같았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무려 33번에 달하는 수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쉬기를 권했지만 프로이트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서재의 책상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혹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하나라도 더 남기기 위해 입술을 굳게 다물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통증이 정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진통제조차 거부한 채 맑은 정신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 탄생한 것이 바로 그의 후기 대작들입니다. 그는 자아와 이들을 통해 인간의 정신 구조를 자아, 초자아, 그리고 원초아로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원초아와 도덕과 규범의 잣대를 들이대는 초자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잡으며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끝없는 줄다리기가 곧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어 발표한 문명 속의 불만은 개인의 진료실을 넘어 인류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본능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된다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리비도와 타나토스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억누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안과 죄책감이 문명인의 숙명임을 통찰했습니다. 육체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의 통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깊어졌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딸 안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고통으로 말을 잇지 못할 때 그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재에 가득한 시가 연기와 낡은 고대 유물들 사이에서 그는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종착역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글을 쓰는 행위는 다가오는 타나토스에 저항하는 리비도의 마지막 불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3번의 수술과 끊임없는 통증 속에서도 프로이트의 학문적 위상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1930년 그는 독일 문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괴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비엔나의 외딴 진료실에서 시작된 이름 모를 의사의 도발적인 가설이 비로소 유럽 지성계의 주류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 비엔나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를 넘어 시대를 정의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역에 몰아친 나치즘의 광풍은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를 서서히 고립시켰습니다. 베를린의 광장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책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나치는 그의 정신분석학을 문명을 타락시키는 유해한 학문이라 규정하며 금지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사상이 타오르는 소식을 듣고도 중세라면 나를 태웠을 텐데 지금은 책만 태우니 문명이 조금은 나아진 모양이다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담으로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게슈타포가 그의 집을 수색하고 사랑하는 딸 안나가 신문을 받기 위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지며 평화롭던 서재는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생을 비엔나의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결국 80이 넘은 나이에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구명운동과 제자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그는 간신히 비엔나를 떠나는 마지막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비엔나의 거리를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인간의 무의식이 이토록 차가운 집단적 광기로 분출되는 광경을 그는 노년의 힘겨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몸은 병들고 쇠약해졌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엔나에서의 화려했던 명성은 뒤로 한 채 그는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안개의 도시 런던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런던 북쪽의 조용한 마을. 햄스테드에 도착한 프로이트는 비로소 나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짧지만 평온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비엔나에서 가져온 낡은 책상과 그가 아끼던 고대 조각상들이 새로운 서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런던의 안개는 차분하게 집 주변을 감쌌고 그는 비엔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83세 노학자에게 16년을 이어온 암과의 투쟁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것은 물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운 과정이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 유럽에 울려 퍼졌습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그토록 우려했던 인간의 파괴성이 다시 한번 세상을 뒤덮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슈어에게 예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삶을 압도하여 존엄을 지킬 수 없게 될 때 자신을 도와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9월 23일 새벽 사랑하는 딸 안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이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연구해온 무의식의 세계로 영원히 돌아가는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런던의 한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그가 생전에 아끼던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역동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런던의 안개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인간은 왜 꿈을 꾸는가?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의 어둠을 직면할 것인가? 그가 던진 이 질문들은 이제 개인의 사유를 넘어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서재에서 시작되어 런던의 안개 속에서 멈춘 프로이트의 펜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말실수에서 자신의 진심을 발견하고 매일 밤 꾸는 꿈속에서 억눌린 욕망을 찾아내곤 합니다.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는 이제 현대인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필수적인 지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난히 높은 도덕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프로이트의 통찰은 더욱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성취와 동시에 깊은 상처를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원초아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초자아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과 피로함은 혹시 스스로의 본능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대가는 아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현대사의 굴곡과 집단적인 트라우마 역시 프로이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언젠가 직면하고 치유해야 할 거대한 무의식의 퇴적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의 도구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방패를 들어 올립니다. 원치 않는 실패 앞에서 어차피 내 길이 아니었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합리화의 순간이나 내 안의 공격성을 운동과 예술이라는 에너지로 바꿔내는 승화의 과정들. 이 모든 방어 기제는 우리가 거친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무의식이 부리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는 진심이 찰나의 말실수를 통해 툭 하고 튀어나올 때, 혹은 밤마다 찾아오는 비논리적인 꿈의 암호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본능의 에너지로만 풀려 했던 그의 고집의 현대 심리학은 차가운 비판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위로가 되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탐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그의 용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곧 인간다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제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외면하고 싶었던 본성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을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마음의 기원. 그 긴 여행의 끝에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평온한 안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